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5주차 수업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번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양이 너무나 많죠. 처음에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발생주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고요. 발생주의 사건 다음에 상품 매매 회사 한참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현금과 내부 통제, 그 다음에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재고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부채 자본까지 회계 원리의 거의 대부분을 다 우리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회계 정보가 왜 사용된다고 했죠? 우리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이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이 자본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배웠죠. 이 국제회계기준이라는 회계기준을 통해서 이 분식회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마다 다양한 계정 과목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우리 JYP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또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동물들이 다 생물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의 계정 과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모두 습득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1차 시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배우는데, 이 회계 자료를 일단 어떻게 얻는지, 우리 한번 예전에 다트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트 시스템에서 회계 자료를 한번 불러와서 우리 같이 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죠. 자, 우리 회계 자료는 외부 자료 아주 간단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우리 정보 공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FSS가 금융감독원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앞에 다트라고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나와 있고요. 상장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장 기업들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들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또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꼭 다운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우리 그 수익성도 좋고 인지도도 높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시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 그냥 인쇄 누르면 막 몇백 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필요한 부분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라고 했는데요. 이 연결재무제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 자회사와 같은 계열사들끼리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이 재벌이라는 여러분 굉장히 특수한 우리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여러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체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지배 구조를 뜻하고 있는 뭐 일본의 뭐 게이레스 계열사 같은, 또는 뭐 콩글라머릿이라든지 뭐 또는 콘체르렌이라든지 트러스트라든지 다양한 기업 집단의 구조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수한 이 지배구조 체제인데요.
이 재벌 같은 경우는 계열사 또는 순환출자 막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서킷을 보면 막 장난 아닙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손이 있고 그다음 B라는 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A에서 B한테 이렇게 호떡을 주면은 B가 기뻐하나요? 똑같은 난데? 아무 의미 없죠. A가 B한테 호떡을 준다고 해서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재벌 같은 경우도 어떤 계열사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더라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집단으로 본다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집단, 뭐 연결 자회사, 연결 모회사끼리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중간에 자기네들끼리 거래한 것은 전부 다 상계하는 방법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개별 재무제표를 썼는데 연결 재무제표를 쓰면서 이러한 계열사 또는 자회사 간 거래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양한 어떤 이익 조정 행위들을 완화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한 이유도 우리나라의 어떤 실태에 부합하는 좋은 도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 디팩토라고 하는 실질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이따 보시겠지만요. 나타나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이 연결 자회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가 뺐다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우리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제일 놀라운 점이 뭐 유동자산 19825,579죠.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825,579 유동자산이에요. 여러분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현금화시키기 쉬운 자산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유동자산 밑에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가 있죠? 자산 총계가 있죠. 자산은 왼쪽에 쓰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쓴다며 막 화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도 그 자산을 왼쪽 부채와 자본을 오른쪽에 써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이 자본이라는 개념이 순자산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결국 주주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을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쓰고 그 다음에 자본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꼭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IFRS에서는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써도 되는 게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근데 자산, 자본, 부채를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또 유동자산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쓰는 게 아니라 비유동자산을 먼저 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FRS는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도 어떻게 보고해도 상관없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요. 재무제표에서도 역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산 총계를 보면은 지금 378, 235, 718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야, 3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여러분 단위를 한번 보세요. 1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378조입니다. 지금 2020년 현재. 여러분 이 378조라는 돈이 와 닿으세요? 전혀 와닿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70살 정도를 살면은 한 3만 일을 삽니다. 생각보다 적게 살죠. 70 곱하기 365 해보시면은 대략 한 2만 5천 일에서 3만 일 정도 80까지 살면은 막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3만 일 동안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는 거예요? 378조 다 소모하려면 얼마씩 써야 될 것 같아요? 378억 원씩 써야 돼요. 거의.
엄청나죠? 그래도 다 못 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리고 부채를 볼까요? 부채도 102조나 되지만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부채 102조, 그럼 자본은 276조가 되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자산, 부채, 자본,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비율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이죠. 우리가 부채 비율 공식은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자본분의 부채. 자본이 밑에 있고 부채가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짝대기 하나 그으면 자본분의 부채죠.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대략 얼마예요?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렇죠? 276분의 102 하면은 뭐 한 30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보다 부채가 작은 거죠. 자본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이익잉여금만 지금 271조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회사에 쌓여 있다는 거죠. 현금도 보세요. 현금만 봐도 지금 29조나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29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현금으로 왜 다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현금 가지고 있어봐야 수익성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 재무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만 알더라도 뭐 셋 중에 두 개만 알더라도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씩 보면은 유동자산 대략 20조, 유동부채 7.6조입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면 유동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current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우리가 통화라는 말을 currency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동자산이라는 건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자산을 말합니다. 보통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죠. 한번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뭐 해지하면 금방 현금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유동금융자산, 이런 거 다 현금이 됩니다. 매출채권 만기 뭐 N에 우리 2에 10, N에 뭐 60, 90 길어야 뭐 6개월이니까 당연히 현금화 될 수 있죠. 재고자산, 우리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어때요? 1년 안에 팔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재고자산의 경우 금방 진부화가 됩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재고자산이 어때요? 라이프 사이클이 짧죠. 왜냐하면 계속 기술이 발달해서 똑같은 노트북 반도체라도 1년만 지나면 구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팔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인데 여기도 유동성이 조금 다르죠.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그 밑으로 갈수록 현금성이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을 팔아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뭐가 돼요? 매출 채권이 되죠. 매출 채권이 다시 현금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이라는 건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고 유동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죠. 반대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갚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가 과연 부도가 나지 않을지를 살펴보는 아주 좋은 지표로 유동비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동부채를 갚아라. 지금 이 순간 유동부채를 갚아라. 근데 우리 유동부채 얼마죠? 지금 7.6조예요, 대략. 그럼 이 7.6조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얼마냐? 지금 얼마예요? 20조죠? 그럼 우리 유동부채 갚고도 엄청나게 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유동부채 갚아도 유동자산이 남으니까 이 회사는 부도가 날 가능성 없구나. 부도는 뭐예요? 여러분 현금이 부족해서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자산이 충분하니까 유동부채를 갚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역시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유동자산이 20조인데 유동부채가 50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당장 빚 갚는데 허덕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준 값입니다. 유동자산은 왼쪽에 있고 유동부채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셔도 전혀 무방한데요. 어쨌든 이 값이 보통은 1이나 2,
막 이렇게 커야 되겠죠. 1보다 작으면은 보통 우리가 2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200% 이하면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도 역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보면은 여기 또 비슷하죠? 수익 처음에 매출액 나왔고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우리 상품매매사에서 배운 것처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값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게 영업이익이죠. 물론 IFRS는 이 계정 과목을 뭐 이렇게 꼭 써야 되냐,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 목적일 때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각각의 항목들을 분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써줍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죠. 그리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뭐 이걸 더하고 가감하면 우리가 뭐 다양한 뭐 이익들, 지분법 이익, 금융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건 무시하시고요. 한번 세금을 얼마 내는지 볼까요? 법인세를 1년에 10조 원씩 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그 세수의 상당 부분이 이 삼성전자가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26조죠. 영업이익은 35조, 매출원가 144조. 그러면 우리 매출 총이익은 얼마? 매출 총이익은 뭘 뜻해요? 마진을 뜻하죠. 마진이 대략 92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어때요? 수익이 236조인데 매출 총이 92조면 우리가 사실 거의 물건의 2배 값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팔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5조, 당기순이익이 26조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사의 어떤 이 수익성을 측정할 때는 당기순이익이 좋을까요? 영업이익이 좋을까요? 영업이익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최종 정보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결국 주주의 몫이고 배당으로 지급될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사가 진정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사실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A라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0억이에요. 자, B라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1억이고 당기순이익이 20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A는 어때요? 대부분의 수익이 영업이익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B 회사는 영업이익은 1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0억이면 대부분의 이익이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뭐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업이익과 기타 이익은 어떤 게 더 반복적으로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더 반복적으로 발생하겠죠. 따라서 여러분 영업이익이 훨씬 더 기업의 진정한 퍼포먼스, 경영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당기순이익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결국 이 당기순이익은 파이를 나눠 먹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매출이라는 큰 피자 또는 파이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남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다양한 구성 요소들한테 지급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남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손익을 차감하면 계속사업이익 또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파이를 나눠 먹는 과정이고 자 여기 주당이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당이익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인데 주당이익만 어때요? 단위가 원이에요. 그렇죠? 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보고를 했는데 26조라는 개념이 와 닿으세요? 잘 와닿지 않죠? 우리한테 너무 큰 돈이라.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보통주의 주식수로 당기순이익을 나눈다면
이 주당 이익은 결국 한 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은 뭐라고 그랬죠? 배당 최대 금액이라고 그랬죠. 올해 경영성과고 결국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배당 최대 금액인데, 자, 예를 들어 주당 이익이 3,841원이다. 나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으로 최대 3,841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주가가 지금 주식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런데 올해 3,841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10,000원을 투자해서 내가 주식 한 주 살려고 10,000원을 투자했는데 3,841원을 받으면 뭐 이자율이 거의 38%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럴 일은 없겠죠. 이 삼성전자도 주식수가 지금 주가가 대략 얼마예요? 한 뭐 7만 원, 8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주식 가격은 최근에 뭐 다양한 사건으로 변동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841원 받으면 이게 겨우 3.8%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주당이익이라곤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최대 금액. 물론 당연히 명목상이에요. 배당은 여러분 전액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당기순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재투자된다고 그랬죠, 기업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발행한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보고서에서 또 다른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정보들을 여기 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지금 실질적인 오너 누군지 아시죠? 자, 이 실질적인 오너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계신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작고하신 회장님의 사모님 또 뭐 따님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 주주 명단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사회 구성원에서도 지금 오너가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삼성전자 우리 공정가치 서열체계 정보를 찾아봐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자산들을 이렇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공정가치라는 이 평가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가 정보입니다. 시장 가치죠. 근데 시장 가치가 없는 자산들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다른 형태로 측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 서열 체계, Fair Value Hierarchy라고 해서 이 레벨 1, 2, 3, 세 단계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게 IFRS의 기본 어떤 그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들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연구개발비 공시찾기. 이건 뭘까요?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죠. 셀트리온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투자하고 개발비를 투자합니다. 연구와 개발의 차이는 나중에 배우지만 우리 중급회계에서 연구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뜬금없는 느낌. 우리 무형자산에서 살짝 배우긴 했어요.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 개발비는 뭔가 구체화돼서 판매가 가능한 것.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또 YG 엔터테인먼트.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뭐라는 회사죠? 여러분 우리 연예기획사죠. 쉽게 말하면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을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개발비로 잡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많은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우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과 활동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수익성과 활동성이 뭐냐면,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최소한 7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6번은 조금 어렵고
1, 2, 3, 4, 5번, 7번까지. 여러분이 이걸 알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면은 제가 100% 상담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돈 잃는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율 투자 안 해요. 뭐 계산도 안 하고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비율을 이제 다음 차시에서 하나하나씩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율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꼭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단순한 측정치를 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정보로 투자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많은 수많은 정보가 섞여봐야 그 디코이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는 사실 이 1번 자기자본이익률과 7번 이 주가 수익률도 아니라 나중에 배울 우리 주가 장부가 비율이라는 이 2가지 정보만 사실 알고 투자해도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 분석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